안녕하세요, 임용환입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렸던 대로 지난번 조선수군과 이순신 장군에 대한 오해 제2부로 이순신 장군에 대한 그간의 오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거북선과 조선수군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에 관한 얘기만 하면 극도로 예민해지는 부분들이 많아서 우려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좀 예민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학설이라는 것은 아무런 근거 없이 생각으로 말하는 것도 아니지만 거북선이나 조선수군의 전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순신 장군에 관한 이야기도 정확하지 못한 추론이라든가 정황 증거로밖에 해석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학설이 생긴 것이죠. 제가 이 편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것이 절대로 옳다, 어떤 것이 절대로 그러다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요소를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의 사고와 결론과 의논을 확대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견에 대한 제안이나 여러 가지 토론은 가능하지만 일방적으로 어떤 걸 비하하거나 무시하거나 분노하는 것은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순신 장군에 관한 이야기는 긴 것은 조선시대부터 수백 년간 전해 들어온 이야기도 있고 근래에 생긴 이야기도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로 이순신 장군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그간 잘못 알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는 많은 교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명확한 증거가 없거나 여전히 정황 증거에 의존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수군일까 육군일까 이것은 꼭 오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많이 논쟁이 되었던 이야기입니다. 조선은 분명히 육군과 수군의 이군 체제입니다. 공군은 없었죠. 그거야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서 육군과 수군은 확연히 나눠져 있었고 병사들도 육군과 수군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의 경력을 보면 1573년에 무과를 급제하고 1579년에 충청 병마절도사 군관, 1580년에는 발포만호 이런 식으로 해서 육군이라고 할 수 있는 보직이 많기는 하지만 육군과 수군을 건너뛰다가 1591년에 전라자도 수군 절도사가 되고 1593년에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됩니다. 그리고 삼도 수군 통제사로 재직하면서 전사하게 되죠. 이것은 조선의 독특한 군사제도 덕분인데요. 수군이라는 것은 특히 물길이라든가 조류, 그 지역의 어떤 암초 이런 특성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화된 장교 그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 조선시대 기록들을 보면 물길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아는 특화된 수군 장교가 있었던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실제 관직 생활을 할 때는 육군과 수군을 넘나들면서 복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전쟁이 나거나 갑자기 특별한 일이 생길 때는 이제 그분들을 전문화된 곳에 배치하기도 하지만 특히 이순신 장군 같이 고위 관직으로 갈수록 육군과 수군을 넘나드는 것이 조선시대는 일반적이었습니다. 그건 원균도 마찬가지였고 임진왜란 중에 바다에는 이순신, 땅에는 정기룡이 있다 라고 말이 돌 정도로 육전에서 명성을 날렸던 정기룡 장군도 임진왜란이 끝난 후에 만년에는 삼도수군 통제사를 역임합니다. 따라서 오늘날 입장에서 육군과 수군을 분리했다는 것은 좀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4위. 이것도 이제는 많이 알려진 이야기인데 백의종군입니다. 과거 성웅 이순신이나 난중일기 같은 영화에서는 이제 백의종군이 되면 그냥 사병으로 강등돼서 온갖 노역을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백의종군은 이순신 장군만 당한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당했는데요. 조선시대 관직에 특수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관직에선 자주 해임돼요. 거의 로테이션식으로 자주 해임되거나 로테이션이 되는데 관직을 해임돼도 품계를 유지합니다. 그 품계까지 박탈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극히 드문 아주 중범죄를 저질렀을 때 아주 심한 형이고 보통은 품계를 유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현직 관료가 아니라고 해도 그분이 높은 품계, 당상관 또는 재상급의 품계를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그것으로 예우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 사실 70년대까지만 해도 난중일기도 제대로 번역이 안 되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잘 볼 수가 없어서 아마 이런 이야기들이 생긴 모양인데, 백의종군은 일종의 고문 자문역이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도 현지로 권율 장군이 있던 합천 쪽에 가서 뭐 거주하면서 만나서 뭐 자문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술도 마시고 이러면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백의종군이라는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관료들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특혜와 같은 형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것은 정말 많이 되었던 얘기인데, 이순신 장군이 선조의 명에 의해서 삼도수군 통제사에서 해임당하고 서울로 잡혀왔을 때 끔찍한 고문을 당합니다. 이것은 난중일기, 성웅, 이순신, 주로 옛날 김진규 씨가 연기했던 여러 편의 영화에도 빠짐없이 등장했고, 뭐 최근에는 뭐 불멸의 이순신에부터 얼마 전에 상영되었던 명량까지도 이순신 장군이 잔혹한 고문을 받는 장면은 뭐 거의 빠짐없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순신 장군이 이런 고문을 받았던 것일까? 선조실록 선조 30년 3월 13일에 선조가 승제에게 내린 문서가 비만기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이순신이 조정을 속인 것은 임금을 무시한 죄이다. 적장 가토 키오마스를 놓아준 것은 나라를 저버린 죄이다. 뭐 심지어 남의 공을 가로채 남을 무고까지 하며, 이것은 이제 원균과에 있었던 트러블입니다. 이것은 왕을 무시하는 죄이다. 이런 재상은 유를 상고하면 죽어 마땅하다. 신하가 임금을 속인 죄는 죽음이니 지금 형벌을 끝까지 시행해 실정을 캐어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대신들에게 물어보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여기엔 두 가지 배경이 있는데, 조선시대에는 임금이 이런 조정 관료를 고문하거나 또는 어떤 형을 판결할 때는 임금이 독단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하들의 동의를 얻고 관청의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선조가 이런 명령을 내렸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형벌을 끝까지 시행한다라는 부분입니다. 한 실록 원문에는 궁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궁형 득정, 즉 끝까지 궁극적으로 끝까지 형을 해서 득정, 이 정이라는 건 실정, 실상을 알아내라는 소리예요. 재미난 것은 이 표현이 유독 선조실록과 광해군 일기 정도에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향해서 자백을 받기 위해서 고문을 한다, 뭐 이런 거는 조선시대의 일반적인 법인데, 이 궁형 득정이라는 끝까지 간다라는, 끝까지 고문한다, 원하는 자백을 받아낼 그때까지 끝까지 고문한다는 표현은 묘하게도 선조와 광해군 때에만 거의 집중적으로 나타나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이 문구 자체가 죽음을 불사하고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고문을 한다는 상당히 무시무시한 표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이 전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람을 가혹하게 하고 모든 행정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하드하고 뭐 아니면 도식으로 생각하는 분위기가 생기게 되는데, 아마 이런 것들이 궁형득정이라는 표현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 원하는 자백을 받아낼 때까지 고문한다는 건 또 무슨 뜻일까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조선은 일종의 오늘날 법률 용어로 말하면 법정 증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과학적 수사 기법이 발달하기 전에 전 근대의 법이 동상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법정 증거라는 것은 법에서 정해놓은 특정한 증거를 가지고 와야만 범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제도 같은데, 문제는 이 합리를 뒷받침할 과학적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나 뭐 다른 나라나 이 전근대에는 유일한 증거가 자백이었습니다. 아무튼 그 사람이 자백을 해야 증거로 채택이 됩니다.
이게 참 하나만 얘기인데, 그러니까 자백을 받기 위해서 고문이라도 해야 된다. 이런 희한한 논리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게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건지 행정편의주의라고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래서 한자가 좀 어렵습니다. 신장이라는 제도가 생깁니다. 즉 신문용 매조. 이걸 당시에는 이것도 고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평민들 같은 경우 이제 특정 범죄가 혐의가 있는 사람은 굳이 왕한테 보고하지 않고 신문을 할 수가 있는데, 관료에게 몸에 매를 칠 때는 반드시 왕한테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고문이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신장이라는 신문용 매를 치는 것도 고문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그 사극에서 많이 봤던 주리틀기 뭐 이런 가혹한 고문도 고문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고문이라고 하는데, 그 사극에 나오는 그런 극한 고문은 영모에 해당하는 사람들, 보통 거의 영모에 해당하는 중재인이 되어야 관료의 경우에 그런 고문이 가능했습니다. 일반 평민의 경우도 그 정도 아주 중재나 극한 범죄가 아닌 이상은 이런 극한 고문은 못하게 되어 있었죠. 그러면 이수인 장군의 경우에 궁형, 끝까지 고문을 해서 실정을 알아낸다고 했을 때 이것이 신장을 의미하는 것이냐, 영모급의 극한 고문을 의미하느냐는 문제가 생기는데, 일단 신장이라는 걸 보면 생각처럼 무시무시하진 않습니다. 신장이라는 건 길이 93cm고 앞이 좀 두껍고 뒤는 얇은데 약간 두꺼운 부분으로 때리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옆에 있는 그림은 한말의 화가였던 그 유명한 기산의 풍속화인데요. 사실 이 한말이 되면 조선의 법도가 많이 어지러워져 가지고 불법적인 고문이라든가 어떤 형벌 남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제도가 해이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16세기까지만 해도 이렇게 형벌이 마구 법이 무시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그림, 기산풍속화에 있는 그림 자체가 상당히 좀 법이 남용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신장이라는 건 절대 뼈를 때려서도 안 되고 무릎과 발목 사이에 다리 부분을 쳐야 되는데, 이 그림을 보면 영락없이 정강이를 치고 있죠. 근데 실제로는 정강이를 치는 건 불법입니다. 정강이를 치지 않고 살 부위를 때려야 하고 뼈를 상하면 안 되고, 한 번 신문할 때는 30대 이상 쳐서도 안 되고, 한 번 신문하면 상처가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연속으로 신문할 수도 없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순신 장군이 받았던 고문이라는 게 이런 것일까? 징비록의 초고본에 보면 아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의금부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다가 관직을 삭탈하고 백인종문하도록 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이순신이 옥에 갇히자 임금은 이순신을 죽이고자 대신들에게 그의 죄를 논하라고 명령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선조실록에 궁형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 궁형이란 말이 그 여러 사례들을 보면 정말 죽여도 좋으니 살벌한 고문을 해도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판중추부사 정탁이 상소까지 올리면서 격렬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뒤가 어떻게 됐느냐? 한 차례 형을 받게 하고 사형을 감면하고 충군시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리면 선조는 압슬이라든가 주리틀기, 우리가 사극에서 봤던 뭐 인두루 지지기, 정말 이런 것까지도 불사하는 고문을 하라라는 것이 궁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문을 하면 사람에게 회복불능의 신체적 손상을 안깁니다. 사실 사극에서 주리틀기 같은 게 너무 남용되는 게 있는데, 춘향이도 주리를 틀리잖아요. 근데 이 주리를 틀린다는 것은 당시 기록을 보면 이건 했다 하면 뼈가 나가는 거예요. 당시에는 뼈가 나가면 그냥 불구가 됩니다. 영모에 이런 고문을 한다는 건 그냥 죽이려고 작정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주 극도의 특별한 경우에만 고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수인 장군 같은 경우는 4월 1일에 석방이 되고, 난종일기와 그 후의 행정에도 극한 고문의 후유증을 보여주는 주리틀기라든가 압슬 같은 고문의 후유증을 보여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학자들은 선조의 의도는 그러했지만 정탁의 반대로 인해서 한 차례 형을 받고 석방되었다는 것이 아마 신문 정도,
또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정말 T형이나 장형, 어쨌든 크게 손상을 받지 않는 일반적인 형태의 형을 한번 받고 풀려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수진 장군에 관한 오해 두 번째는 인자한 초상화입니다. 이수진 장군의 초상화는 지금 실물 모습을 그렸다고 검증된 초상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초상화는 1952년에 제정한 장우성 화백의 표준 영정이고 그 외에 김은호 화백이 그리거나 또는 장우성 화백이 조금씩 다르게 그린,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보이는 이미지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는 저런 모습의 이수진 장군의 영정이 보통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이 초상화는 이수진 장군 문무를 겸비한 덕이, 특히 덕장인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의 근거가 되는 것이 이수진 장군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유성룡이 징비록에서 이수진 장군이 선비의 풍모, 선비의 용모를 가졌다라고 표현한 것이 아마 근거인 것 같습니다. 유성룡이 말한 선비의 모습이란 외모가 아니라 내면의 얼굴을 말합니다. 이수진 장군에 대한 목격담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이수진 장군은 좀 무섭다라고 해야 될까? 아, 용모가 이렇게 들리는 소문과는 많이 다르더라. 제가 사학과 학생일 때 어떤 전시회에서 이수진 장군의 전래되는 초상화라는 그림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얼굴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는 학생이어서 이게 출처가 어딘지 어디 소장인지 이런 거 관심을 두지 않고 봤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뒤로 어떤 언론이라든가 어디서 그 초상화가 어디에 소장되어 있는 건지 어디 있는지 이런 말이 전혀 나타나질 않네요. 저도 무슨 영무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표준 영정이 만들어지기 전에 1932년에 현충사를 국민성금으로 복원할 때에 이상범 화백이 그렸던 초상화가 있습니다. 이 영정은 충렬사와 제승당에 있는 영정을 모본으로 했다고 하는데 제가 봤던 그림이 제승당이나 충렬사에 보관되어 있던 조선시대 어떤 그림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용모하고 이 영정이 조금 순화시키긴 했지만 굉장히 닮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지금은 둘 다 볼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비극적인 사실은 이 1932년 이 영정마저 현재는 도난문화재 목록에 올라 있는데 제가 이 글을 준비하느라고 한번 다시 확인해 봤는데 아직까지도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덕분에 이것은 더 다른 미스터리로 넘어가 버렸는데 이수진 장군의 원본인지 원본을 모사한 건지 그냥 그린 것인지 모르지만 조선시대의 초상화로 알려지는 것이 모 대학 박물관에 있다고 하는데 거의 잘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덕분에 정말 민족의 영웅인 이수진 장군의 모습을 앞으로도 한참 동안 미스터리로 남을 것 같습니다. 자, 1위는 모두 예상하셨겠지만 이수진 장군의 고위 전사설입니다. 이수진 장군이 마지막 전투에서 갑옷을 입지 않고 싸우다가 전사했다는 이야기죠.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에서도 이런 식의 장면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일반적인 전쟁 기록화에서는 이런 장면이 나오질 않습니다. 우측의 그림을 보면 갑옷을 입은 채로 이제 적탄에 맞으신 걸로 되어 있죠. 이 고위전사설은 사실은 조선시대부터 널리 퍼졌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고위 관료들 중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믿는 분들이 꽤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널리 퍼진 데는 기본적으로 당쟁과 모함, 어떤 국가의 지배층에 대한 불신, 정치에 대한 불신이 이수진 장군의 빙의에서 표현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물론 이런 심리적 요인이 아니라 어떤 몇몇 증거로 나오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이수진 장군의 부하였던 유형의 회고에 의하면 이수진 장군이 나는 마지막 전투에서 죽겠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고 그 비슷한 말을 했다는 기록이 어디에도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좀 더 과학적인 증거로 제시되는 것이 조총이 갑옷과 방패를 뚫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죠. 적어도 사령관이라면 주변에 방패로 감싸고 갑옷으로 중무장을 하고 있을 텐데 조총이 그것을 뚫을 수 있느냐.
더욱이 조총의 유효 사거리는 뭐 이것도 이설이 있습니다만 당시 기록을 보면 보통 50m를 넘어가면 조총의 위력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조총이 적어도 유효 사거리 내에서는 갑옷을 충분히 뚫는다는 것은 조선왕조실록 여기저기에 증언이 되어 있습니다. 선조 29년에 명나라 장수와 이야기할 때도 조총을 경험해본 조선군 쪽에서 하는 말이죠. 조총의 탄환은 얇은 철판을 댄 이중으로 된 참나무 방패도 뚫는데 투구 정도야 뚫지 못하겠느냐라고 말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실록에 많은 증언이 있습니다. 장군에 부하했던 유형 장군도 투구의 2발, 갑옷의 서너 발의 총탄이 관통을 했고 그로 인해서 부상을 당했던 기록도 있고요. 이순신 장군도 그 전에 한번 총탄에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조총이 갑옷을 뚫을 수 없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실제로 조총이 하나의 종류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조총은 가장 약한 종류의 보총이고요. 저격용 소총이라든가 뭐 밑에 받침대를 쓰고 쓰는 좀 더 대구경 소총 등 실제로는 종류가 거의 10개가 가까이 될 정도로 구경과 사이즈가 다른 조총들이 많습니다. 물론 사거리도 200m까지 길어지는 것도 있고요. 명랑에도 이것이 한번 나왔는데 이제 거의 대포 수준으로 가는 대구경 조총도 있습니다. 이 대구경 조총의 위력에 대해서 선조 때 역시 조정에서 논의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가장 총애했던 부하였던 정운이 부산 해전에서 전사하는데요. 그때 이런 말을 하죠. 이순신 진중에 정운이라는 사람이 그 대포, 이 대포라는 건 대구경 소총을 말합니다. 죽었는데 참나무 방패 3개를 관통하고 쌀 2석을 뚫고 또 지나 정운의 몸을 관통한 다음 사라졌습니다. 물론 이것은 과장된 보도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어떤 탄도라든가 전투 상황에서 그런 걸 정확히 파악했는지는 의문이 있죠. 그러나 당시에 조선군도 노획한 대구경 조총을 가지고 있었고 실험도 해봤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방패를 뚫고 갑판을 뚫고 사람에게 타격할 만큼 상당한 위력을 가졌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전투에서 죽겠다는 이야기도 우리가 또 죽고 싶다라는 말을 참 자주 하잖아요. 어떤 본인의 고통을 표현한 말이거나 아니면 마지막 전투에서 정말 필사의 각오로 싸워야 한다라는 의미를 표현한 것이 와전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순신 장군은 마지막 노량해전을 중시했는데요. 그것은 돌아가는 적을 최대한 강타하고 적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혀야만이 적의 재침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임진왜란이 끝난 다음에도 완전한 평화가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조는 평생 동안 왜군이 다시 침략해올까 두려워하면서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순신 장군의 고마움을 속으로는 되새기고 되새겼겠죠. 이외에 많은 부분은 저도 여기에 대해서 글과 책에 쓴 적이 있고 또 다른 여러분들이 많은 글들을 썼습니다. 최근 4, 5년 동안 그런 글이 꽤 여러 편이 나왔더라고요. 이순신 장군의 고위 전사설, 특히 국가와 정치에 대한 염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정적 이해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위 전사설은 이순신 장군에 대한 사실 최대의 모욕입니다. 전투 중에 사령관이 전사한다는 것은 부하들에게는 굉장한 위기입니다. 이기고 있던 전투를 사령관이 전사함으로 해서 패전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지난번 토전사에서도 한번 했지만 리첸 전투 같은 경우는 구스타프가 전사하면서 스웨덴군이 더 분노했다 뭐 이런 설도 있고 실제 노량해전에서도 뭐 아무튼 조선군이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령관이 전사한다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위험과 혼란을 초래합니다. 누구도 그 뒤의 사태에 대해서 장담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자신이 모욕을 당하고 불행한 삶을 겪을 거라는 것이 싫어서 고의적으로 전사했다면 부하들의 생명은 안중에 없고 나의 명예나 나의 가족이 더 소중하다는 의미가 되어버리는데 심지어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은 난중일기를 읽어보면 부하들에 대한 책임감과 임무에 대한 사명감이 정말 투철한 지휘관입니다.
저는 난종일기를 읽을 때마다 또는 이순신 장군에 관한 어떤 기록을 볼 때마다 이 양반은 참된 리더라는 것을 정말 많이 느낍니다. 그런 분이 전투 중에 나의 명예를 위해서 부하들의 생명과 전투의 행정은 상관치 않고 그것도 조종을 속이기 위해서 위장 죽음을 했다. 위장 자살을 했다. 이것은 정말 이순신 장군의 영혼이 있다면 극도로 분노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순신 장군의 최고의 장점을 사령관이나 지휘관에게 부여하는 최악의 단점으로 바꾸는 일은 이제 우리가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요?